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에 나왔던 11번, 12번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번, 12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거 편집을 잘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제 전문이 여기까지고 이제 11번, 12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 명사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만 보고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서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배웠던 그 문법 중에서 지금 명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서랍을 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다.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해석하고 또 이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면 개념이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네. 바로 지문만 보고도 바로 독해력을 통해서 할 수 있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법이란 걸 공부하지 않고 이 지문을 읽게 되면 여러분의 해석 능력이 과연 여기서 요구하는 바를 빠르게 찾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법은 숙달된 훈련을 하면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정착해 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서랍을 열어서 지금 이거 이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풀어보면 훨씬 더 빠른 풀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사라는 이제 키워드를 보고 나는 어떤 서랍을 열어야 될까 이렇게 보면 품사를 배웁니다. 이 품사는 곧 국어에서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품사를 우리가 배우죠.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 구품사 중에서 체언이 있고요. 이 체언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뉜다 하면서 이 의존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사로 가서 그 다음에 뭐를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명사의 분류를 통해서 만들어놨던 개념 중에서 내가 배웠던 의존명사가 어딜까? 이 과정을 빠르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기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의존명사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또 품사의 통용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품사 통용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자세히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의존명사의 개념입니다.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중에서 어떤 것에 의존한다는 건데요. 이 명사는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뉩니다. 자립명사는요, 말 그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명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저거 뭐야? 하늘! 저거 뭐야? 사과! 이런 거 단독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존명사는요, 문장에서 자립성이 없습니다. 그 예시를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과가 매우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는 단독적으로 쓰이는 자립명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매우 많다 해도 되는데요. 의존명사 중에 것이라는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것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이 의존명사를 수식해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형어가 필요합니다. 관형어란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체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사, 그다음에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체언 안에 여기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관형어가 무엇을 체언인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냐면 예쁜 것이 매우 많다. 이거는 문장이 되죠. 왜냐하면 이 예쁜이라는 게 관형어가 되고요. 이 예쁘는 어떻게 관형어가 되냐. 원래 기본형은 뭐예요? 예쁘다라는 형용사죠. 관형어는 관형사랑 다릅니다. 관형사도 분명 문장에서 관형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것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여기서는 활용이 돼서 예쁜 것이 매우 많다라는 문장에서 예쁘는 관형어가 되고 의존명사와 주격조사로 이루어진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알고 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국어에서 반드시 이런 거 조금 중요한데 반드시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관형어가 수식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 예시를 또 볼게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이 어쩔이 뭐를 꾸미고 있다? 수를 꾸미고 있다. 이런 건 문장이 돼요. 근데 여기 나는 수가 없었다 같은 경우도 문장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비문이 됩니다.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뒤에 결합되는 조사가 제한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격조사 결합의 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격조사조차도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반드시 문법 학습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조사들에 의해서 문장의 성분이 이게 주어가 되는지 아니면 서술어가 되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지 부사어가 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조사라는 게 하고 그 중에서도 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인용격조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가 지가 뿐이었다, 주를 채로, 대로, 뻔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은요 단순한 예시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모의고사 문제에서 지식적인 양이 많았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지가는 어떻게 쓰냐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지에는 뭐가 붙는다? 반드시 주격조사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 같은 의존명사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성 의존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주어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지와 비슷한 게 이런 나위가, 리가, 수가, 법이, 턱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뿐이었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뿐은 주로 이다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다는 서술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서술성 의존명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따름이다, 나름이다, 터이다, 때문이다 요 것들도 다 서술성 의존명사의 예시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요. 주를 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과 같은 거는 뭐뭐한 채를 하다, 뭐뭐한 척을 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성 의존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채로 같은 경우는요. 그는 눈을 감은 채로 그때로 회상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로가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이런 거는 부사어성 의존명사. 그래서 나는 뭐뭐 하는 김에, 나는 뭐뭐 하는 바람에, 나는 뭐뭐 하는 통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성격을 가지는 부사어성 의존명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로도 마찬가지. 있는 대로 다 가져오너라. 나는 뭐 하는 만큼, 나는 하는 양, 나는 하는 겸,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부사성 의존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보면 발을 헛디뎌 거의 물에 빠질 뻔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때는 뻔이라던가 만이라던가 성이라던가 듯은 주로 뭐랑 결합을 하냐면 이런 것들은 주로 하다나 싶다와 결합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보편성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나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 것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문장의 성분을 가리지 않고 붙기 때문에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게 뭐뭐 하는데 이런 것들. 뭐뭐 하는 바가 뭐뭐 하는 바를 그 다음에 이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성 의존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우기보다는 문장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요. 모의고사 지문에도 인용이 된 부분이죠. 여기는 뭐냐면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는 오던 바람에 나는 생선회를 먹던 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바람과 여기 줄이죠. 이 바람과 줄을 보면은요. 관형사형 어미 중에 는이랑만 바람은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줄은요. 관형사형 어미 중에 을이랑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올 바람에, 갑자기 비가 온 바람에, 갑자기 비가 오던 바람에는 전부 다 쓰일 수 없어서 비문이 됩니다. 이래서 관형사형 어미가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지문에서 그대로 제시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문을 봤을 때 지금 이 개념이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약되는 그런 케이스, 상황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분은 3번까지 나오는 부분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는 김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할게요. 아는 문장에 서술어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 보세요. 그야 두말할 나위가 있나. 그는 그 사람이 돌아온 줄 알았다. 이런 부분 보면요. 이 나위라는 의존명사는 있다, 없다와 주로 어울립니다. 근데 이 있다, 없다의 그 의미적인 특징은 존재의 유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재동사와 어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는 그 사람이 돌아온 줄 알았다 같은 경우는요. 이 줄은요. 알다, 모르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줄 알았다. 나는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뇌의 어떤 인지 과정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품사의 통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화폐가 통용되다라는 말 역사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통용이란 건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품사는 하나의 단어라고 있죠.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통용되어서 널리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품사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여기 설명을 보세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여기서 차이점은요. 이 만큼이 똑같이 쓰이지만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우리 품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죠. 우리 단어와 단어는 원칙적으로는 띄어쓰게 되어 있고요. 이 구품사 중에서 조사를 배울 때 이 조사의 특징이 뭐죠? 체온에 찰싹 붙는 얘가 조사예요. 왜냐하면 조사는 자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는 무조건 체온이랑 같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가 띄고 이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선생님이 붙여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온하고 조사는 무조건 붙였습니다. 여기 그럼 왜 만큼은 띄어쓰고 만큼은 붙였을까? 사실 이 품사의 통용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미가 분화돼서 다른 품사로 상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형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을은요, 참다잖아요.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형어고 참다라는 하나의 명사와 결합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띄어쓴 거예요. 왜? 여기서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도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써주고요. 그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건 체온이에요. 그래서 체온 뒤에서 조사로 쓰이면 붙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만큼은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한다. 자, 여기서 을이 붙은 건 조사예요. 자, 아까 말했죠. 체온 뒤에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쓴다. 그러면 여기 열과 백은 뭐냐? 체온 중에서 뭐 배웠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가 체온은 3가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그중에서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수사. 아, 그래서 붙여 쓰구나. 그런데 똑같이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여기는 왜 띄어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과 말은 자립적인 뭐예요?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 명사를 꾸미는 품사를 뭐라 그래요? 열 사람이잖아요. 이 열이 뭘 수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고 100말도 여기 말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수사명사 이렇게 오면은 체온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왜? 수식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얘는 부품사 중에서 관형사는 체온을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관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의존명사라는 개념과 수관형사라는 개념. 이것을 반드시 오늘 공부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늘은 날이 매우 밝다. 이제 곧 날이 밝는다. 라고 하는데 이건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할 때 그게 있습니다.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 는 같은 거죠.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 생각하면 이거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 니은이 붙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쁘다라는 형용사 pretty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여서 예쁜다 이렇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날이 매우 밝은 상태를 나타내는 여기서 형용사고 이제 곧 날이 밝는 어떤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알다시피 이 형용사와 동사일 때 거의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중세국어에서는 용언이라고 해서 딱히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두루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문법 체계로 넘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 그리고 문법의 틀이 정교해지면서 예전처럼 그냥 중세국어처럼 두루두루 쓰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밝다는 형용사고 이때는 밝는다라고 쓰일 때는 동사의 형태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같은 경우는 이 불다를 수식하니까 서술어, 특히 동사를 수식하는 얘는 부사로 많이 쓰이고요. 아니, 그 다음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하기 때문에 감탄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으려나요? 그는 이지적이다.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이렇게 단어와 형태가 똑같은데 어떻게 품사는 다른가? 이다. 이거는 뭐예요? 조사. 아까 했죠. 조사는 체언에만 붙는다. 그러니까 명사. 그 다음에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이지적이 인간이라는 체언을 꾸미니까 얘는 체언을 항상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야. 함께해서 한평생이 행복했다. 여기서는 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 그런 얘기는 평생 처음 듣는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문장에서 평생이 처음이라는 걸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 이렇게 쓰인 거고요. 왕이여 만세를 이라는 조사가 붙었죠. 명사, 만세, 감탄사. 위에서 설명 들으니까 왜 이렇게 쓰는지 바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거기 가 어디예요?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체언이고 체언 뒤엔 조사가 붙으니까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인 거고요. 나도 거기 갑니다 하면은 이거는 간다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는 부사가 되고요. 내가 나보다 낫다. 여기도 보다가 나라는 체언에 붙었기 때문에 조사.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내일. 이거는 낫다라는 걸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빠르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맞아.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새 물건이 있다에서 물건은 관형어인 새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명사다. 지워보세요. 물건이 있다. 문장 전혀 장애가 없다. 이와 달리 헌 것이 있다. 것이라는 의존명사. 이거 아까 나왔죠. 뭐라고? 보편적으로 쓰는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이미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것은 관형어인 헌이 생략되면 것이 있다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이게 바로 비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장으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의존명사 특징 이거지. 내가 아는 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네. 뭐래요? 의존명사는 관형어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반드시 항상 관형어가 쓰여야 되고 뭐랑 결합을 해야 돼요?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결합에 제약이 있었다는 걸 같이 봤죠.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앞에 오니까 선행어 제약이에요. 또는 특정 서술어, 인지 동사라던가 존재 동사. 그 다음에 격조사와만 결합해야 돼. 이거 배웠잖아. 주어성, 부사어성, 목적어성 등이 있었죠? 이게 후행어 제약이야. 다음 예문에서 기억은 선행어 제약을, 니은은 후행어 제약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내용이 있다면 이걸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기억 보세요. 이것들은 다 안 돼. 이 지 앞에서는, 이 지라는 의존명사 앞에서는 뭐만 돼? 옷만 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선행어야. 앞에 오니까. 그래서 기억에서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 어미 은과만 결합함으로 선행어가 제약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일어난 김에 일을 마무리하자. 우리는 내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부분은 뭐가 있어요? 수, 줄, 김, 따름.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의존명사들이 그대로 나오네. 수는 주격조사 가마, 주어성 의존명사. 줄은 목적격조사 을과 목적어성 의존명사. 김은 부작격조사 애와 부사성 의존명사. 따름은 서술격조사 이다와만 결합함으로 서술성 의존명사. 이런 것들은 뭐? 후행어가 제약돼. 왜?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조사잖아. 조사 다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후행어가 제약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와 달리 것은 두루두루 사용되는 어떤 거? 보편성 의존명사. 그래서 다양한 예를 고려를 하래요. 그 다음에 A 부분 보세요. 한편 의존명사 중에서는 만큼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을 뭐라 한다?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개념을 다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먹을 만큼 먹었다 해서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는 뭐다? 의존명사. 왜냐면 이 먹을은 뭐? 먹다 해서 관형 사용어미 을이 결합이 돼서 만큼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만큼 나도 할 수 있다 보면은요. 너라는 체언 뒤에 딱 달라붙었으니까 조사죠. 그래서 당연히 의존명사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단독적인 품사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되고 조사는 앞말과 붙였어야 된다. 사실 이 지문을 제가 안 읽어드려도 제대로 방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이 문법이란 것도 이제 독해력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지문을 보면. 그럼 11번 한번 볼게요.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가 옳은지 판단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만큼 다 만큼이 쓰였고 자 1번 같은 경우 띄어있고 붙여있다. 그러면 이게 의존명사인지 아니면 조사인지 품사의 통용 때문에 두 가지 품사로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요? 번거로운 문제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 판단 결과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자, 여기서는요. 노력하다에 관형사용 어미 니은이 붙어서 관형어가 됐고요. 만큼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큼은 여기서 의존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데 판단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 X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나도 형만큼 운동을 잘할 수 있다. 뭔가 어색해. 왜? 형은 체언이에요. 명사잖아. 명사랑 조사, 체언과 조사는 붙였어야 되죠. 근데 띄었었으니까 틀린 거 맞죠? 그 사실을 몰랐던 만큼 충격도 컸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모르다 라는 것에 at이라는 과거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done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까지 붙은 거죠. 그러면 이 만큼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의존명사니까 이거 맞아요. 시간이 멈추길 바랄 만큼 즐거웠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바라다에 리을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이 만큼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띄어쓰는 거 맞다. 그 다음에 그곳은 내 고향만큼, 고향은 이제 체언이고 명사니까 만큼은 붙여 쓴다. 그러면 당연히 체언 뒤에 조사 붙였어야 된다고 말했죠. 굉장히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데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구나. 근데 이 11번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렇게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처음 이런 지문을 접하거나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12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걸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이 다 봤다는 전제하에 뒤에 있는 격조사만 체크를 할게요. 를, 도, 이다, 가, 로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1, 2, 3, 4, 5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적용해 볼게요. 1번. 기억의 바는 목적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만약에 바가 목적격 조사만 결합할 수 있으면 후행어 제약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목적격 조사랑 결합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거죠. 그는 나를 보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같은 경우. 줄 같은 게 목적어성 의존명사입니다. 근데 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라고 해서 A가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는 사실 목적어성 의존명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니은에 많은 관형사형어미 을만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군. 이 많이 관형사형어미 을만 올 수 있으면 선행어 제약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화를 낼 만도? 그 다음에 그냥 모르는 척 살만도 한데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 많은 앞에 관형사형어미 을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답으로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생각한다 해도 빠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머지 선지들이 다 너무 틀렸기 때문에 또 답이 2번이 됩니다. 3번 같이 볼게요. 디귿의 무렵은 서술조사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후행어 제약이 있군. 근데 이제 무렵 같은 경우는요. 해가 질 무렵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내가 해가 질 무렵에 그 다음에 날이 저물 무렵이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다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리을의 리는 격조사 제약이 없이 드루 결합할 수 있으면 후행어 제약이 없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 주어성 의존명사 설명할 때 지가에서 지는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했어요. 주격조사랑만 결합하는. 근데 지와 비슷한 게 나위라든가 리, 수, 법, 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는요. 격조사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요. 리, 가 이럴 때만 씁니다. 그래서 후행어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리이다, 리를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채는 은 이외에 다른 관용사형 어미도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없군인데 여기서 포수는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다 해서 이 채 같은 경우도요. 관형사형 어미를 산이라는 걸 봤을 때 은 또는 니은이 붙은 경우만 씁니다. 살채로 잡았다 이런 말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5번은 관형사형 제약이 없군이 아니라 니은과만 결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 11번 같은 문제는 쉽게 풀어졌다면 12번은 난이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가지 유형에 조금 연습하고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